왜 지금이 50년 만에 찾아온 금과 은의 거대 상승장인지, 그래서 과거 100년의 데이터를 돌이켜 봤을 때 모든 거대 상승장이 시작했던 그 시작점은, 그럼 앞으로의 이 거대 상승장은 적어도 1970년대 정도의 어떤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 네, 양베리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금은 투자에 대해서 좀 주로 다루고 있는 투자 유튜버 투스텝 채널의 양베리라고 합니다. 양베리, 이게 어떻게 지어진 좀 닉네임이요? 네. 양베리가 사실 제가 저희 부모님께서 양주라는, 경기도 양주시라는 곳에서 이제 딸기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양베리라고 이렇게 많이 불렀었어요. 양주 딸기에서 양베리라고. 네네. 예,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딸기 농사에 정말 진심이시고, 그래서 다시 막 대학원도 가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런 존경심을 따서 이제 양베리라는 활동명을 그냥 이어가게 됐습니다. 금이랑은 사실 별 상관이 없는데. 네, 별로 상관없어요. 또 이제 가업에 대한 또 프라이드가 있으셔가지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금 관련 투자를 전문적으로 한다 대신에 그 관련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뭐 투자 경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 관련해서 뭐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금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고 그걸로 이렇게 쭉 나갔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투자를 접했던 건 주식이었고, 제 투자 경력이 뭐 그렇게 길진 않지만 6년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 6년이라는 기간 속에서 가장 많이 공부했던 게 또 주식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2018년부터 금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서 실제로 투자를 하게 된 건 2019년 7월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투자 공부를 더 먼저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주식이 모든 거랑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금 쪽으로 쏠리셨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 출간한 책을 보면 지금이 50년 만에 금 투자 기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사실 금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정말 많은 얘기가 필요해요. 왜 지금이 50년 만에 찾아온 금과 은의 거대 상승장인지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지만, 그래도 가장 핵심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이 기업의 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금도 이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크게 두 가지다. 그래서 실질금리와 생산량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질금리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금이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 보통 이렇게 많이 이해하기 때문에 뭔가 물가가 높아야 금 가격이 오르겠구나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약간 통념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금 투자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인플레이션만 보게 되면 이 얘기가 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거든요. 예컨대 1년에 물가 상승률이 50%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이자를 200%씩 준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굳이 내가 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그냥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게 더 안전하면서도 수익률도 좋으니까 굳이 금을 사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뭐 한 3%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이자를 1%밖에 안 준다면 우리는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확정적으로 2%만큼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 하락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실질금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라서, 그래서 과거 100년의 데이터를 돌이켜 봤을 때 모든 거대 상승장이 시작했던 그 시작점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제 금 가격의 거대 상승장이 뭐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부터 이 실질금리가 다시 마이너스로 빠져들게 되었는데, 이 빠져드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질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화폐에 대한 가치 하락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그만큼 금에 대한 수요도 더 폭발적일 수밖에 없고, 금 가격 상승도 더욱더 크다는 게 지난 100년의 데이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실질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거의 최소 1970년대와 비슷하다.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이 거대 상승장은 적어도 1970년대 정도의 어떤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41년 만에 뭐 네. 엄청난 인플레이션 얘기가 네네네. 나오면서 근데 이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다. 네. 이 얘기가 사실 시청자들이 일반적으로 들으시기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그 실질 금리에 대한 정확한 정의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실질 금리 이제 실질 금리를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명목 금리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데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은행에 예금을 해서 받는 이자랑 물가 상승률이랑 비교를 해서 은행에서 이자를 받아도 물가가 그것보다 더 높게 오른다면 실질금리는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은행에 예금을 해도 내 실질 가치가 더 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서 금 가격이 그런 거대한 상승이 일어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이 특히나 뭐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약간 유가라든지 곡물 가격이 고점 찍고 내려온다 할지라도 한 5% 정도? 그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2.8%, 그렇죠. 2.7%, 8%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 여기에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율을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한 2% 정도, 2.몇%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상 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역시 설명이 너무 깔끔하시네요.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무슨 말인가. 아무튼 간에 자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 그렇다면 실질 금리가 이게 마이너스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금 가격 쪽으로 이렇게 수요가 몰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도 그럼 그런 이슈가 있었나요? 그러면? 물론 이게 슈퍼사이클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명목금리 2년물 국채금리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율 해가지고 이 검은색이 금리이고 빨간색이 물가상승률 그리고 이제 이 파란색이 실질금리인데요. 그러니까 명목금리에서 금리를 인플레이션을 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금리가 이제 지난 100년을 두고 봤을 때 마이너스로 빠져서 이제 그 뒤에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던 이 기간이 총 3번이 있었습니다. 1933년에서 이제 1947년까지 약 13년 정도 동안 그 슈퍼사이클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70년부터 80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그래서 이렇게 추세적인 하락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각각 금 가격이 어땠는지를 바로 또 이어서 보여드리면 아까 그 실질금리가 이제 마이너스로 빠져든 시점부터 이제 가장 최저점을 찍은 때를 이제 이렇게 다 금가격에서 표시를 해둔 거예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었던 그 순간이 바로 이제 금가격 상승의 시작점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최저점이 이제 금가격의 최고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그 1930년대는 근본이제라고 해서 금 가격이 이제 고정되어 있던 시기였어요. 정부가 이제 금 가격을 통제했던 시기여서 금 가격의 상승률이 별로 안 높아 보일 뿐이죠. 명목상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질금리가 빠지고 그로 인해서 금에 대한 수요가 몰리니까 정부도 이제 이 금 가격을 유지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한번 점핑된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정도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가 실질금리고 두 번째가 생산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산량 우리가 보통 이제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때를 가끔 보게 되잖아요. 예컨대 최근은 이제 뭐 포켓몬빵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공급 대란이 일어났을 때 막 가격이 되게 천정부지로 치솟는 뭐 마스크도 그랬고요. 2020년 코로나 때 이런 것처럼 공급이 가격에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알지만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가격이 막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영향을 받는 일이 드물거든요. 근데 금과 은에 있어서는 되게 공급이 중요한데 진짜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금은 내가 오늘부터 금 캐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금은 이제 10년 뒤에 이제 시장에 유통이 되게 돼요. 그렇게 이제 생산 기간이 상당히 기네요, 리드 타임이. 왜냐면은 금은 우리가 바로 금캐로 곡괭이 들고 뛰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금이 많은지 탐사도 해야 되고 탐사한 걸 바탕으로 채산성을 계산해서 이거 충분히 캘 만한가 이런 것도 따져보고 그다음에 금을 뭐 하루 이틀 내에 캐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철로도 깔아야 되고 뭐 인부들이 쉴 수 있는 숙소라던가 이런 다양한 인프라들도 다 깔고 금을 채굴한다고 하더라도 이 금이 반짝반짝 금이 아니고 이제
뭐 부산물들이 되게 많이 껴있는 원석 상태니까 이것도 정제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에 유통되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있어서 이 공급을 한 번에 막 많이 늘리거나 많이 줄이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것도 잠깐만 보여드리면 340년 동안의 금 생산량을 다 일일이 차트로 기입해서 만든 건데 이거 어떻게 맡으셨어요? 대단하시네요. 네, 그냥 있는 막 논문이랑 논문 다 찾아보고 좀 궁금하면은 좀 못 참는 성격이라.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승할 때도 꾸준히 오르고 이제 생산량이 떨어질 때도 꾸준히 떨어지고 이렇게 긴 추세성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단순하게 생각해도 알 수 있다시피 공급이 줄면은 가격이 오르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공급이 줄었던 모든 시기를 이렇게 보면은 일단 1930년대를 먼저 보면 생산량이 줄 때부터 금과 은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줄어드는 시점부터. 물론 이때도 근본이제여가지고 금 가격은 변화가 거의 없어 보이지만 은 가격을 보면은 은은 금 가격을 거의 똑같이 추종하거든요. 그래서 은 가격을 보면 이게 정확한 데이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정말 정반대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70년대도 마찬가지로 이 공급량이 줄어드는 그 순간부터 금 가격이 이제 상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금 가격을 이쯤에서 다시 한번 보면 참 신기한 점이 있어요. 금도 상승할 때는 내내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또 내내 하락하면서 그 추세가 길고 분명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추세가 길고 분명한 결정적인 이유는 공급적인 측면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확실히 이 리드 타임이 길다 보니까 뭔가 금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곧바로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승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되는 거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생산 인프라를 여기저기서 확 갖추고 공급량을 늘리는 순간부터는 또 이렇게 빠지는데 막상 또 인프라를 갖췄고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걸 또 생산 안 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리드 타임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인 가격의 추세선이 형성이 된다. 그렇게 알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에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기후 위기와 금과 은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기후 위기가 왜 이 금과 은에 미치는지 가격에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이게 일반인 분들은 잘 이해를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매칭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지니까요. 그쵸. 근데 이게 우리가 수요의 측면과 그 다음에 공급의 측면을 둘 다 살펴보게 되었을 때, 지금 뭐 전 세계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제 뭐 그린 뉴딜 하고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뭐 단순하게만 따져서 일단 수요의 측면으로 봤을 때 은은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 원소이다 보니까 이제 뭐 반도체나 뭐 그 재생에너지에서 쓰이는 뭐 전기차나 이런 데서 쓰이는 양이 지금도 많이 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은의 그 수요가 바로 작년부터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갱신을 했고 올해 전망치 나온 것도 작년보다 더 높아서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를 이렇게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이 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공급적인 측면도 되게 중요한데 어찌됐든 이 보통 탄소 중립으로 간다는 것에서 필연적으로 전통산업이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굴뚝산업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그런 환경 파괴의 좀 주범이다 보니까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금강주나 은강주는 너무 당연하게도 그런 전통산업이고 환경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규제를 많이 받고 뭐 세금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채상성이 악화되고 그게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이제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큰 금강 기업 중에 하나로 베리골드라는 그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면 지금도 그것 때문에 채산성이 많이 악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좀 친환경적인 그런 채굴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연구를 해서 뭐 나름대로 그렇게 간다고 치더라도 채산성이 악화되는 건 사실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베리골드나 되는 기업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어떤 그런 규제 속에서 버티기는 하겠지만 되게 작은 기업들도 되게 많잖아요. 금강주들은. 그런 데들은 파산하는 경우도 되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공급을 더 가파르게 줄일 수 있는 그런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약간 금 관련 산업이라든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 좀 여쭤보는 걸로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한 50년 만에 네. 이 금과 은의 사이클이 찾아온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에 네. 약간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면서 한 4단계 정도로 이렇게 4개 관점 정도로 네.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네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시장이나 경제를 보더라도 호황과 불황이 계속 사이클처럼 반복되고 뭐 버블과 폭락이 또 반복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러한 큰 사이클 중에 하나로, 좀 대표적인 사이클 중에 하나로 실물 자산과 금융자산의 사이클이 또 이제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전 세계 1위 헤지펀드 브릿지워터의 이제 보고서에서 발췌한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이제 비교를 해서 이게 전체 시장의 몇 %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가, 요거를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융자산이 각광을 받는 거고,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실물자산이 각광을 받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되게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지금 이 사이클의 거의 정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실물 자산이 각광받을 수 있는 시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금융자산, 실물자산 하니까 뭔가 약간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대표적으로 금융자산의 대표인 주식과 실물자산의 대표인 금을 이렇게 뽑아서 둘을 한번 비교를 해봤었어요. 저 기간 동안 상승률이 어땠는지.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970년 이전에는 이제 금본위제라 그래서 금 가격이 고정되어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금과 가격 상관성이 가장 높은 금광주를 그래서 대표적으로 뽑아서 이제 그 상승률을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1920년부터 1929년까지는 뭐 대공황이 있기 바로 전에 엄청난 주식 호황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이 정말 잘 나갔고, 이 기간 동안 금은 맥을 못 추다가 이제 어느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이제 실물 자산의 시대가 도래하고, 그러니까 주식은 그런 버블이 폭락하면서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주가 지수는 마이너스 89%까지 떨어지고, 이 1929년부터 1950년까지 금강주는 무려 1000%가 상승을 할 동안 주가 지수는 176%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불황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사이클이 계속 1950년부터 70년까지는 주식이 잘 나가고,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금이, 그 다음엔 주식이,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끝에 다다랐기 때문에 뭐 이제 사이클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이제 실물 자산의 금의 시대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